자, 고구려부터 한번 볼게요. 64페이지 고구려. 자, 고구려는 어디에 생긴 나라냐? 앞에서 우리가 나왔었죠. 압록강 지류인 동가강 유역의 졸본지방. 우리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어디? 졸본지방. 처음에 나라를 세운 곳이 졸본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자, 그런데 조금 넓고 괜찮은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옮겼냐? 국내성으로 옮기게 되고요. 자, 국내성으로 천도한 왕이 유리왕이에요. 고구려 2대 왕. 그러니까 주몽의 아들이죠. 주몽의 아들인 유리왕 때 수도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2021년이죠? 올해 시험에 나왔었죠. 네, 여러분 아마 시험을 봤던 친구들은 좀 그랬지? 라고 생각이 날 거예요. 자, 그래서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하지만 역시 산악지역은 똑같아요. 뭐 그닥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고구려 같은 경우는 조금 먹고 살기는 좀 어렵다. 앞에서 부여는 좀 넓은 평야지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먹고 사는데 괜찮지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게 그거야. 산악지역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조금 힘들어서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주로 약탈, 뺏으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졸본, 국내성 요 두 가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정치로 가볼까요? 5부족 연맹체. 자,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연합국가. 마찬가지죠.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연합국가. 자, 그러면 5부족 연맹체니까 5개의 부족이잖아요. 앞에 부여에서는 마가우가 구가 저가 왕이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왕이 한 명 있고 그리고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4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봅시다. 자, 5개의 부족은 이렇게 5개예요. 게르부, 전로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자, 이게 5개 부족이에요. 그래서 5개의 부족이 있고 자, 그러면 이 5개의 부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게르부에서 왕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로부는 왕비족이에요. 우리 나중에 고구려 들어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어쨌든 왕비족. 자, 그 다음에 소노부는 전 왕족이에요. 전에 여기서 왕이 나왔었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반적인 부족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5부족 연맹체가 바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게르부에서 왕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게르부의 부족장은 왕이야. 여기는 이제 왕이겠죠. 그러면 나머지 전로부,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의 부족장들을 뭐라고 부르냐? 대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가는 몇 명이야? 4명이겠지. 그런데 그 대가의 명칭이 또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게 이거예요. 상가라고 할 때도 있고 고추가라고 할 때도 있고 대로라고 할 때도 있고 패자라고 하니까 그때그때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가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고추가라고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데 특히 여기 지금 고추가라고 하는 명칭에 체크가 돼 있잖아요. 고추가는 뭐냐면 여기서 왕비족의 군장, 부족장이라고 해도 되고 군장이라고 해도 되고 전 왕족의 군장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높여서 지칭을 해줘야 되겠죠. 칭호를 좀 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높임말처럼 높여서 불러주는 이 사람들의 부족의 부족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부족의 부족장을 고추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부족장은 고추가라고 불러. 그리고 나머지는 뭐 상가라고 하든 대가라고 하든 뭐 패자라고 하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명칭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자, 왕이 있고 대가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높여서 칭호를 좀 붙여주는 거는 고추가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왕 밑에 신하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자조의 선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 밑에 대가가 있고 대가들 밑에 이렇게 이제 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자조의 선인 같은 경우는 왕 밑에도 사자조의 선인, 대가 밑에도 사자조의 선인. 각각 신하들을 따로따로 데리고 있다는 건 왕권이 어떻다? 말 안 해도 왕권은 어떻다? 미약하다. 자, 왕권이 미약하다.
자, 부여도 연명왕국이니까 왕권이 미약하고 고구려도 연명왕국이니까 왕권이 미약한데 차이점은 뭐냐면 자, 전쟁에 졌어. 그리고 흉년이 들었어. 자, 왕을 죽일 거야. 이거는 부여예요. 자, 왕을 죽이거나 쫓아낸다? 이거는 부여에서만. 자, 부여와 고구려 둘 다 왕권이 약한 건 맞지만 야, 왕을 죽이려고 했어. 이거는 어느 나라예요? 부여에서만 해당한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똑같이 왕권이 약하지만 왕을 쫓아내거나 죽이는 건 부여에만 해당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 한번 살펴봤고 자, 경제는 뭐 아까 여기가 산악지대라고 말했으니까 쳐들어가서 뺏어올 거지. 약탈경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뺏어왔으면 그 뺏어온 그런 거 뭐라 그래? 전리품이라 그래? 뭐라 그래? 그런 것들을 어디다가 이제 차곡차곡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창고가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경. 그래서 부경이라는 창고가 집에 있다고? 아, 너네 약탈경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사회의 모습으로 갈 건데요. 자, 봅시다. 왕, 가, 호민, 하호. 이런 계급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왕은 뭐? 왕은 우리가 이제 아니까 빼고 가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예요. 대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왕이나 대가나 호민이라고 하는 계층이 있잖아요. 호민은 상층 농민이에요. 호민은 상층 농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고구려에서는 좌식자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자, 왕이 있고 대가가 있고 호민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농사 안 지어요. 지배층이야. 알겠죠? 왕이나 대가 그리고 호민은 상층 농민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요. 좌식자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죠.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 앉아서 먹는 사람 이런 뜻이니까 그냥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니까 뭐겠어. 지배층 높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농사 짓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하호가 있죠. 하호가 이게 아래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층 농민이. 그래서 하층 농민이면서 실제 생산,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죠.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하호라는 농민, 하층 농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노비가 있어요. 요 밑에 노비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는 크게 왕이랑 대가 하나, 호민 하나, 하호 하나, 노비 하나. 4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4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그럼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 자, 전쟁이 났어. 그러면 전쟁이 나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를 내보내? 하호. 하지만 전쟁은 이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때의 전쟁의 개념하고 다른 게 전쟁은 내가 나를 좀 무장을 할 수 있어야 쉽게 말하면 시장 가서 무기랑 내가 사가지고 전쟁 나가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 걸 만들 수 있어야 무장할 수 있어야 전쟁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아주 가난한 사람은 나갈 수가 없어. 좀 어느 정도 부유해야 전쟁에 나갈 수가 있어요. 전쟁은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해? 전쟁 나오면 이 사람들은 그 뭐해? 뭐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이렇게 날라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운반책? 약간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쟁에 나면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호민까지 전쟁에 나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운반책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다르죠. 나가서 죽을 수 있으니까 밑에 사람 내보내야지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풍습. 풍습으로 갑시다. 자, 풍습에서는 일단 고구려와 부여가 거의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게 부여잖아요. 법이 비슷한 게 진짜 많아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 비슷한 거 또는 공통적인 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이 중에서 고구려와 부여가 같은 것만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아마 공통점이 나올걸요? 어디 있니? 여기 있니? 다음 페이지에 있니? 66페이지 말게. 66페이지에 있대. 알았지? 나도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네. 거기 옆에 보면은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이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1책 12법, 그 다음에 형사 취수제, 그리고 전복 이런 것들. 그리고 대가가 있다는 거 있죠. 대가. 가나 대가나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가 있다는 거 또는 오부족 연맹체라는 거 또는 뭐 제찬 행사가 있다는 거 이런 거 다 비슷한 점이죠. 특히 풍속에서 비슷한 건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전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 우제전복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우제전복이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이다.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일책시비법 우리 알고 있죠? 한 가지 잘못하면 12배 물어주는 거. 그 다음에 형사 실수들은 형이 죽으면 형수 책임지는 거. 그 다음에 전복은 소를 죽여서 점치는 거. 동물을 죽여서 점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아는 거니까 빼고. 자, 이 중에서 고구려만 갖는 독특한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게 서욱제. 이 고구려의 풍습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서욱제. 서욱제가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죠. 자, 서욱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뜻은 사위의 집이란 뜻이에요. 서욱이 서자가 사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위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기가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이야. 자, 나한테 딸이 하나 있어. 딸이 순이가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순이랑 청년들이 이제 우리 마을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해. 이 순이랑. 그래서 후보가 몇 명 있었는데 내가 돌이랑 결혼을 허락했어. 돌이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둘이 결혼을 했어? 신혼살림을 어디다 차리냐? 우리 집이라고 했죠, 여기가. 우리 집 뒷곁에다가 작은 집을 하나 지어요. 자, 이 작은 집을 뭐라고 하냐? 서옥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사위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위의 집을 짓고 여기에서 도리와 순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위를 데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도리는 우리 집에 처가살이를 하는 거고. 자, 얼마 동안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냐, 이 사위를. 한참,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지만 요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한동안 자랄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가 데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아기가 좀 어느 정도 자라면 요렇게 이 식구들은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도리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는 우리 집에서 내 딸 순이를 빼가는 거기 때문에, 노동력을 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 집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노동력을 빼갈 거니까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역할. 그래서 요 서욱제 같은 경우는 일종의 노동봉사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뭔 말인지 알겠죠? 노동력으로 일해주는 거. 자기 딸, 내 딸을 데려갈 거니까. 그래서 노동봉사혼에 해당하는 게 바로 서욱제고, 서욱제는 다른 말로 대리사위제. 서욱제는 다른 말로 대리사위제라고 하기도 하죠. 대리사위 뭔지 알죠? 사위 데리고 사는 거? 대리사위제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동맹, 제천행사는 동맹. 자, 앞에서 제천행사는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몇 월이다? 10월이다. 네, 10월 동맹이고. 자, 그러면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를 지내는데 어디서? 국내성 동쪽의 큰 동굴에서 지내는 거예요. 자, 국내성 동쪽에 동굴 큰 거 하나 있대. 그게 뭐야? 국동대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국동대혈이 나와 있을 거예요. 뒷장 보면 나와 있어요.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한 장 넘기시면. 자, 이게 바로 국동대혈, 큰 동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제천행사를 누구에 대해서 제천행사를 지내냐? 예를 들면 뭐 유화신, 유화는 주몽의 어머니예요. 주몽신. 그리고 아까 기자조선 할 때 기자 있었죠. 네, 기자신. 그 다음에 별자리, 별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뭐 영성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뭐 주몽신, 유화신, 기자신 뭐 이런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게 바로 국동대혈이고,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후정은 무슨 뜻이냐면 후하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보통 그렇지 않아요? 누가 돌아가시면 제사는 최대한 좀 후하게 지내주는 편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후장이라는 건 지금은 고구려에 써놨지만 후장은 사실 나라별로 다 후장이에요. 어느 나라도 각박하게 제사를 지내는 나라는 없고 제사는 거의 다 후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부족 연맹체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뭐 고추가 이런 표현들, 그리고 신하들의 명칭 사자조위 선인이라는 거 이런 것들 체크. 자, 그 다음에 서욱제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동맹, 10월 동맹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옥저로 갑시다. 자, 옥저는 67페이지네요. 옥저. 자,
자, 위치부터 보면 되겠죠? 아까 우리 지도를 이미 다 살펴봤으니까 함경도 동해안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옥저의 위치는 함경도 동해안에 있죠.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함흥평야의 중심이고 함경도니까 그 다음에 북쪽은 음로와 부여에 속하고 남쪽은 이에 접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써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치로 갑시다. 정치는 군장국가. 자, 군장국가는 뭐가 없다? 왕이 없다. 네,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군장국가라고 하고, 자, 왕이 없으면 누가 다스려? 군장이. 자, 그런데 군장은 나라별로 명칭이 좀 다르죠? 여기서는 읍군과 삼로. 읍군 삼로라는 명칭을 가진 군장국가. 자, 그러면 군장국가 단계에 머물렀다는 건 어디까지 발전 못했다? 연맹왕국 발전 못했다. 그쵸? 연맹왕국 단계까지 가지 못해서 앞에서 말했던 부여나 고구려에 비해서 발전이 좀 늦어. 말하자면 늦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경제 가볼게요. 아, 그리고 고구려 태조왕의 복속. 이건 어차피 고구려 할 때 다시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경제, 해산물이 풍부하다, 바닷가니까. 토지가 비옥하다, 농사도 잘 되네. 자, 그러면 먹고 살만 하다는 거죠. 하지만 근처에 힘은 센데 먹을 게 없는 애들이 하나 있어. 누구? 고구려. 네, 고구려가 괴롭혀요. 그래서 고구려에 공물을 바쳐야 한다. 힘센 고구려가 괴롭히는 거지. 자, 풍습 갑시다. 옥저는 간단해요. 풍습이라고 해봤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딱 2개. 자, 그래서 하나는 민며느리제, 하나는 골장제. 이렇게 2개가 시험에 나오죠. 자, 민며느리제 봅시다. 또 우리 집 딸이 하나 있어, 순이. 옆집에 아들이 한 개 있어, 도리. 자, 순이와 도리가 지금 몇 살이냐면 한 10살? 10살쯤? 그런데 둘이 결혼을 시키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 되면 순이는 도리네 집으로 가서 같이 살아요. 얘네 집에서 아예. 그래서 여기서 민며느리라고 하는 민이라는 건 어린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며느리를 데려다가 키워서 결혼시킨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게 바로 민며느리제인데, 자, 그러면 결혼을 약속을 하면 순이가 얘네 집에 가잖아요. 옆집 가 살잖아요. 신랑 집에 가 살죠. 그리고 나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한 16, 8 되면 다시 우리 집으로 와요. 결혼 준비하러 오는 거야. 그래서 결혼 준비하러 와서, 자,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도리네 집에서 우리 집으로 돈을 보내. 지참금을 보내. 돈을 보내서 요 돈의 액수가 좀 괜찮네? 라고 하면 정식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건 일종의 매매혼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딸을 판 거지, 여자를 판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매매혼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게 민며느리제. 어린 며느리란 뜻이고 매매혼에 해당되는 게 민며느리제. 자, 그 다음에 골장제. 자, 골장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가족 공동묘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가족 공동묘라고 하죠. 자, 우리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나 이렇게 살고 있다고 치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 근처에다가 가매장을 해요. 그러니까 막 무덤을 처음부터 막 크게 막 쓰는 게 아니고 대강 이렇게 묻어 놓다가 나중에 이 할아버지의 뼈만 추려서 상자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요 상자는 나무 상자예요. 목곽이라고 하죠. 목곽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할아버지 뼈를. 자, 그 다음에 다시 뒤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또 집 근처에다 가매장을 했다가 또 뼈를 추려서 아까 그 상자 있죠. 할아버지 뼈 넣은 그 상자에 또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족의 뼈를 한 곳에다 보관하는 거, 이거를 가족 공동묘 골장제라고 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목곽. 자, 만약에 시험에 석곽에 넣었다? 땡! 알겠죠? 포인트 목곽이에요. 그래서 목곽에다 넣었구나. 자, 그리고 이 나무 상자의 입구에다가는 쌀 항아리나 쌀 주머니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는 죽은 사람들의 모양을 인형처럼 만들어서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목곽이 포인트, 그게 바로 골장제. 자, 그래서 이 옥저에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3개, 딱 3개예요. 하나는 군장의 명칭, 하나는 군장의 명칭 하나, 또 하나는 민며느리제, 하나는 골장제. 없어요. 딱 요 3가지밖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다.
알겠죠? 옥전은 요 정도에서 시험에 나온다. 자, 그러면 동해로 갑시다. 자, 또 다른 나라인 동해. 자, 동해로 가볼게요. 동해 역시 위치부터 한번 봅시다. 위치는 아까 어디였냐면 강원도, 옥저에서 좀 아래쪽이었죠? 강원도 동해안, 강원도 북부 동해안. 자, 정치도 비슷하죠? 군장이 다스려 군장국가. 자, 그럼 우리는 군장의 명칭 알아야 되겠죠? 후, 읍군, 삼로. 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똑같죠? 그래서 후, 읍군, 삼로. 똑같다. 자, 그리고 나중에 또 고구려의 복속. 그래서 결국에는 옥저나, 부여나, 옥저나, 동해나 전부 다 고구려가 되는 거죠, 나중에. 자, 요것도 어느 왕 때 복속됐는지는 고구려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경제 갑시다, 경제. 해산물 풍부, 당연하죠, 바닷가니까. 그 다음에 토지가 비옥하다, 농사도 잘 되는구나. 자, 그러면 요거는 옥저랑 비슷하고, 자, 여기서 방직 기술이 발달했다. 요건 좀 특이하죠? 방직 기술 발달. 여러분, 방직 기술이 뭘까요? 옷감 짜는 기술이, 옷감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거예요. 특산물. 자, 특산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단궁, 과하마, 반어피. 자, 단궁, 짧은 활이란 뜻이에요. 자, 과하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조랑말 이런 뜻이죠. 조랑말. 그래서 조랑말, 과하마라고 하는 종자가 우리나라 고유의 말이래요. 고유의 말의 그런 종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하마라고 하고, 반어피는 바다 표범의 가죽, 반어피. 그래서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단과반이야. 그래서 동해의 특징은 단과반이구만. 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특산물이 나와 있었던 나라가 부여가 특산물이 있었거든요. 아까 기억나요? 말, 주옥, 모피. 근데 별로 특징이 없어.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과반 나오면 단궁, 과하마, 반어피 나오면 동해구나. 이 정도 그냥 구별만 하고 넘어가면 되죠. 자, 그래서 요 특산물하고 방직기술 발전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풍습 갑시다. 풍습. 자, 풍습은 첫 번째, 조개혼. 조개혼은 무슨 뜻이냐면 부족 이외의 사람과 결혼하는 거? 네, 똑같죠. 그 다음에 책화는 무슨 뜻이냐면, 자, 동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해라는 나라 안에 조그만 부족국가나 시족사회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해라고 하는 군장국가가 하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이렇게 조그만 부족국가 같은 것들이 여러 개 있었다. 자, 그래서 요 A라는 부족에서 B라는 부족으로 영역을 침범해서 경제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책화라고 하고, 만약에 그런 어격, A 부족 사람이 B 부족에 가서 뭘 했어, 뭐 가축을 잡거나 뭘 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축이나 뭐 곡식 같은 걸로 변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책화라는 건 자기 부족의 영역 이외의 영역으로 침범하지 않는 것. 이런 걸 책화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조개혼이나 책화나 이게 지금 철기시대의 동해에서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냐면 사실은 이거예요. 시족사회의 유습이 남아있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족사회가 있었다. 그럼 어느 시대죠? 자, 보세요. 동해나 옥저는 발전이 늦었다고 했죠. 그 발전이 늦으면 우리가 뒤집어서 말하면 옛날 모습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 뜻이지 않아요? 옛날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 그런 뜻이에요. 철기시대의 동해임에도 불구하고 시족 사회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건 신석기 시대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없어졌어, 다른 나라에는. 왜냐면 발전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동해는 발전이 늦잖아요. 옛날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게 조개혼과 책화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옛날 풍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조개혼과 책화야. 그래서 이 중에서는 책화가 시험에는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무천. 무천으로 갈까요? 자, 무천은 10월 무천. 무천이니까 이 무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왜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무용 같은 막 그런 거.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서 막 춤추고 놀고 노래하고 놀았대. 그게 바로 무천이에요.
그래서 10월 무창 역시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동해의 풍습 중에서 좀 특이한 게 또 철자형 집터와 엿자형 집터가 남아있어요. 이건 사진으로 봐야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여러분 68페이지 왼쪽 보시면은 집터 같은 게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 무슨 청동기 시대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신석기 시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철기 시대에 존재했던 동해라고 하는 나라의 집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집터에서 철기가 나왔고 철기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어디서만 나왔냐면 동해가 위치해 있는 강원도 지역에서만 이런 집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나왔냐? 춘천? 네, 춘천이나 뭐 한 그 즈음에서만 이렇게 생긴 집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철기 시대 여러 나라 중에 동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딱 보고 이거 신석기인가 청동기인가 이러면 안 되고 아 이거는 동해구나 라는 거죠. 철자형 집터는 거기 여러분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저장구덩이 튀어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엿자형 집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것도 요 저장구덩이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돌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집터는 이 춘천 지역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동해에서만 나오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동해까지. 자, 동해는 군장국가 역시 마찬가지고 시험에는 특산물, 단과밥, 그 다음에 책화, 뭐 요 정도, 무천 요 정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사만으로 갑시다. 사만으로 가볼까요? 자, 여러 나라의 성장 중에 사만 봅시다. 사만은 세 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연맹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한, 진한, 변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장국가들을 모아서 하나의 연합국가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한은 54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백제가 되는 거죠. 자, 마한에서 54국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나라가 목지국이에요. 그리고 이 목지국이 전체에서도 제일 크기 때문에 마한, 변한, 진한 전체에서도 제일 크기 때문에 사만 전체를 관리하는 왕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마한에서 그러니까 목지국에서 자, 그 다음에 변한 12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12개의 소국의 핵심 나라가 구야국이거든요. 이 구야국이 나중에 가야가 되는 거예요. 가야로 성장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진화는 또 12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2개 중에 가장 큰 나라, 핵심 나라가 사로국. 사로국이 곧 신라.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한 몇 개 정도 돼요? 그럼 한 70여 개 정도 되죠, 나라가. 한 7, 80여 개. 이 중에서 제일 큰 나라 어디? 목지국. 그래서 전체를 누가 다스려요? 목지국의 왕이 다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고조선. 위만한테 쫓겨난 왕 기억나요? 준왕. 그 사람이 서해안을 따라서 마한 지역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한강 유역에 내려와서 서해안 쪽으로 아마도 마한을 성립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그래서 고조선에서 그 쫓겨난 준왕은 서해안 쪽으로 내려와서 사만의 형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정치 봅시다. 자, 지금 우리 철기시대 여러 나라 중에 사만이죠?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재정분리사회. 여기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죠. 자, 재정분리사회. 우리가 그전까지는 재정일치사회 배웠어요. 청동기의 고조선 재정일치사회. 그러면 여기서 재정분리사회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제사와 정치를 따로 한다. 자, 그러면 제사는 누가 해? 제사장이. 그리고 정치는 누가 해? 군장이.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는데 제사장의 명칭이 천군이라는 거예요. 천군이 제사장이죠. 자, 그러면 천군이 제사장인데 특히 천군은 신성 지역을 다스린다는,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도예요. 소도를 관장한다. 소도라고 하는 건 신성 지역. 신성 지역인 소도를 관리하고 관장하는 역할을 누가 해? 제사장인 천군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치는 군장이 한다고 했는데 여기다 쓸게요.
대군장이 있고 소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크기에 따라서 큰 부족을 다스리는 대족장, 그 다음에 작은 부족을 다스리는 소족장으로 나눠지는 거죠. 자, 여기는 신지견지, 불의읍차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신지견지, 불의읍차에서 여기는 대, 여기는 소. 실제로는 적을 소자를 써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구별하기 편하게 그냥 소자를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 그렇고. 자, 그래서 신지견지, 불의읍차. 그러니까 어떤 소국이 있다고 칩시다. 요 중에서 하나의 소국이에요. 자, 요 한 70여 개의, 70, 80여 개의 소국 중에서 하나의 소국인데 이 지역을 다스리는 건 견지야. 그러면 좀 큰 동네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큰 나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견지이지만 요 나라 안에, 요 이제 조그만 부족 국가 안에 소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도를 관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인 천군이죠. 만약에 요 견지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갔어. 여기로 잡으러 올 수 없다. 소도는 신성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도라는 걸 멀리서 보더라도 알 수 있어. 왜냐면 소도의 입구에 소대라고 하는 이 지역이 소도임을 표시하는 게 써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사진의 70페이지의 소대. 소대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있고 새 조각대 있고 하는 거. 그거. 그래서 그게 표시예요. 소대가 딱 꽂혀 있어. 그럼 아, 저기가 소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신성 지역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지금으로 설명하면은 교회나 성당이나 절 같은 그 뭐라 그래야 돼? 종교 시설?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천구는 제사장이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뭐 목사, 신부, 승려 뭐 약간 이런 성직자들이겠죠? 약간 그런 인물들이라고 이렇게 치환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해하기에 아, 그런 종교시설 같은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왜 학생운동이나 막 이런 거 하다가 막 절이나 이런 데로 숨어들지 않나요? 도망 막 하고. 2987 이런 영화 보고 하면은 여러분은 또 관심이 없군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4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 재정분리사회 알아두시고 천군 소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경제 갑시다. 자, 경제는 벼농사가 발달했겠죠, 당연히. 철제 농기구라든가 저수지 축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벼농사가 발달했다. 아무래도 한반도 남부니까 당연히 벼농사가 발달해 있고요. 자, 그리고 노동 공동 조직 알죠? 여러분, 조직을 마련해서 같이 일도 도와주고 하는 그게 바로 두레라는 거잖아요. 이때도 있었다. 사만시대에도 두레가 존재했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특히 벼농사 잘 되는 거 빼고 그러면 특징이 뭐냐? 변환에서 철이 많이 생산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변환에서 철이 많이 생산된다. 심지어는 이 철을 외국에 막 수출하기도 할 정도로 철이 많이 생산됐었대요. 그래서 이 변환에서 수출을 어디로 했었냐면 낭랑은 어디였냐면 한군현, 낭랑 대방, 그리고 외의 큐슈 이런 지역으로 수출할 정도니까 변환은 경제력이 좀 괜찮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특히 변환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기도 함.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풍습 봅시다. 자, 제천에서 한번 볼까요?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 자, 그래서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인데 만약에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그냥 5월째, 10월째 해도 돼요. 자, 동사가 발전했으니까 5월에 씨 뿌리고 제사 지내죠? 지금으로 하면 뭐 단오 같은 역할이고. 그 다음에 수확하고 나서 제사. 추석이겠죠? 그래서 이런 2번 제사를 지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신과 편두는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와 가까운 지역에 이런 풍습이 있다. 그럼 외와 가까운 지역이면 진안 아니면 변안이에요. 진안 아니면 변안에 문신과 편두가 있다. 문신은 뭐 우리 다 알죠? 타투. 그 다음에 편두는 뭐냐면 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아직까지 머리가 말랑말랑한 거 알아요? 머리뼈가 굳어지기 전이라서. 그래서 왜 애기들도 옆으로 눕혔다가 막 이쪽으로 눕혔다가 이렇게 하면 머리가 둥글둥글 예뻐지는 그런 거 알아요? 머리가 이렇게 얼굴도 좁아질 수 있고. 몰라? 그런 거 있어. 그래서 편두는 뭐냐면 어린아이 머리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좁게 만든 그런 식의 풍습이 있었어요.
약간 그림을 내가 좀 그려볼게. 한번 노력해볼게. 이렇게 생겼는데 머리가 이렇게 생긴 거야. 머리가 약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본 적은 없지. 뭐 아무튼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편두라고 하는 건 약간 요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아무튼 그래.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편두라고 하고, 자, 문신과 편두는 외와 가까운 지역이니까 진안 아니면 변안에서 풍습이고, 자, 그 다음에 반음집과 토실, 반음집과 주구묘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사진에도 반음집과 토실이 나와 있어요. 주구묘가 나와 있어요. 70페이지. 반음집이라고 해서 마한에 나타나는 집터예요. 근데 딱 보면 약간 진짜 신석기 시대 음집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철기시대 여러 나라 중에 마한에서 등장하는 거고, 설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치 도굴처럼 생겼는데 문이 위에 있다. 문이 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반음집, 토실, 음집처럼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주구묘라고 해서 가운데는 널무덤, 주변에는 알죠 여러분? 환호라고 해서 아까 우리 도랑을 파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한다.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반음집이나 주구묘는 마한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설명에 나라에 이제 여러 나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반음집이나 주구묘가 있다. 이거 어느 나라냐 물어보면 우리는 마한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요렇게 어느 나라에 해당하는 것만 물어봐도 우리는 그냥 문제를 사만으로 설정하고 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게 말하면 마한, 변한, 진안을 거의 따로따로 물어보지 않는다. 알겠죠? 그냥 뭉뚱그려서 사만으로 물어보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여러분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문신이나 편두를 물어봐. 그러면 변환하고 진안에만 해당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문제는 이거 사만에 대해서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 체크해볼까요? 재정분리사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변환에서 철이 생산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뭐 5월제, 10월제는 뭐 당연하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철기시대 여러 나라인 거죠. 파일이 하나 끝났어. 파일을 바꿔야 돼. 어쩔 수 없이 쉬어야겠네? 어쩔 수 없이.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보시면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역시 사료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사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정리된 거 있죠? 철기시대 여러 나라 정리된 것도 한번 체크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게 아무래도 제천 행사니까 이건 좀 원시적이긴 하지만, 원시적이면 어때? 암기만 되면 되지. 그래서 좀 원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 부여는 영고,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데 좀 원시적이긴 하죠. 옛날 방식이긴 한데 그래도 뭐 안 헤어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부여는 영고, 고구려는 동맹, 동해는 무천. 그래서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 친구란 얘기죠. 동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요. 우리는 잠깐 좀 빨리 쉽시다. 쉬고 그 다음에 3단원 고대사회로 좀 들어가야 되겠죠. 잠깐 쉬도록 할게요.